제479회 인천경영 포럼 초청 강연회에 이른 아침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박무여 전 장관님을 비롯한 대학교 총장님, 언론사 사장님들, 그리고 각 기관단체장님과 내외빈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강연사로 모신 박무여 전 장관님께서는 인천에서 초, 중, 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헌법학 박사로 서울지방법원 및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한민국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제15, 16, 17, 18, 19대 내리 5선의 국회의원을 역임하신 우리 모두가 존경하는 정치인이자 법조인이시며 교육자이십니다. 또한 우리 포럼의 상임 고문으로 계신 자랑스러운 분이십니다. 오늘 강연사로 모신 박무여 전 장관님께 뜨거운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화요일 날 인천경영 포럼 창립 25주년을 기념하는 포럼 회장대 골프대회, 자석 골프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단기간에 많은 성금과 물품을 기탁해 주신 우리 회원사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단기간이지만 한 60개 회원사에서 저 뒤에 프레카드가 들어있습니다만 많은 협조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탁해 주신 현금은 우리들보다 조금 더 어려운 환경 속에 계시는 분들에게 연말 연시에 그분들한테 소중한 온기를 불어넣는 그런 후원의 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한데 힘이 있게 와주셔서 참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우리 원회장님이 로펌에 대한 얘기 좀 해봐라 그러셨어요. 다들 저를 최근에는 정치인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로펌 이야기를 하겠느냐 하는데 제가 사실은 올해가 법조인입니다. 판사 지내고 변호사도 1996년부터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제 고향이 사실 법조계다. 지금도 로펌 대표로 아주 행복하게 바쁘게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가 80인데도 이 변호사는 뭐 평생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직업이고 또 학위에 따라서는 굉장히 좋은 일도 많이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치매 예방에도 아주 좋은 직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제들 법조계를 많이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느낀 것, 우리가 법률을 그러면은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걸 간단히 몇 가지 말씀드리고 그리고 질문 있으시면 같이 이야기 나눌까 합니다. 이것이 이렇게 로펌의 로고예요. 이제 루체르나 페디부스 레이스 볼 되는 것은 10편, 119편 105절의 말씀인데 루체르나는 룩수, 빛이고 페디부스는 페달, 발이고 메이스는 이제 마이 독일이 라틴어에서 많이 왔는데 마인 그 베이스고 벌브는 벌브 말씀 그리고 투는 두 비슷한 투에서 온 겁니다. 당신 말씀은 내 발에 발등상의 등불이다 그 말씀인데 우리가 법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든 법 위에 하나님의 법, 자연법, 신법이 있다는 것이 인류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을 보는 눈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춰서 봐라 이런 말씀이죠. 저희 로펌이 이제 보통인데 제가 로펌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식의 로펌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제가 사법시험 10회를 합격했는데 그때 합격자가 34명이었어요. 1년에 34명의 이제 법조인을 뽑았는데 요새는 1600명씩 뽑아서 이제는 굉장히 문호가 확 열렸죠. 그래서 이 법조의 직능, 그 기능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섞어서 오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로펌이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변호사 그러니까 변호하는 거다. 다시 말하면 형사법정에서 변호인으로서 변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법의 전문가에 대한 명칭으로는 너무 좁은 겁니다. 형사법정에서 변호하는 거는 법조인의 역할에 10%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면 로펌은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은 이 자본주의의 구조를 이렇게 제가 생각해 봤어요. 먼저 우리 자본주의가 움직이려면은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IP, 지적재산권이죠. 지적재산권이 형성이 되면은 그 다음에 우리는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본이 필요합니다. 그 자본과 또 그걸 현실화하는 제조 그리고 그것을 상품화하는 마케팅 이 네 가지가 우리의 요소 아니겠어요? 어느 한쪽이라도 제대로 작동이 안 되면 자본주의 우리 자유경제는 제대로 움직이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네 개가 원활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제일 좋기는 한 사람이 다 하는 거죠. 그러나 한 사람이 아이디어도 내고 그것을 자본도 또 마련하고 제품으로 만들어서 시장에 내다가 제공한다? 그건 어렵죠. 그래서 이것을 연결시켜주는 기능이 허브 역할을 하는 게 로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IP를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특허가 나왔다. 그러면은 지적재산권으로서 이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연결시켜주는 일, 그리고 소자본이든 대자본이든 자본이 형성됐을 때는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 알선하는 일, 그리고 제조를 열심히 하는데 그분들이 제조를 하지 어디에 좋은 지적재산권이 있는지 또 자본은 어디에 누가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면은 그것도 자기가 하기 어렵죠. 그리고 마케팅은 아주 전문 분야입니다. 대개 마케팅을 한 30%로 보거든요. 전체 기능에. 그럼 이것을 잘 연결시켜주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 안전하게 연계하는 일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필요한 직역으로서 이 변호사들이 로펌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그 헤어쪽 팍스라는 제일 큰 재무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이 이제 만나서 동창길인데 로펌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스라엘의 제일 큰 로펌이에요. 그분들 얘기 들어봤더니 정확한 얘기인지는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은 시각 장애인들이 보질 못하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청각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침에 전화를 받을 때 이게 우리 집사람 전화인지 내 딸 전화인지 뭐 아니면 여자 동창회 전화인지 뭐 아니면 우리 사업하는 여자 사장님 전화인지 목소리만 들으면 우리가 구별되고 그 사람 얼굴이 떠오르고 모든 상황이 그대로 파악이 됩니다. 이렇게 청각이라는 것은 단순히 음을 파악하는 것을 넘어서서 아주 중요한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각 세포가 하는 일을 청각 세포한테 변환시켜주는 IP를 개발했어요. 이거를 로펌에다가 의뢰해서 팔았는데 그때 들은 얘기로는 10억 불에 팔았답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지적재산권자가 자기가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자기 바쁘니까. 우리나라는 특허권자가 어떻게 해서라도 자본도 도우고 또 공장도 만들고 이러려니까 되게 특허권자들이 사장되거나 아니면은 힘들어서 나중에는 크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것을 제가 옆에서 보면서 이 영역은 로펌이 활발하게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식으로 또 자본도 저희한테도 의논을 하는데 저희가 어느 정도 자본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 잘못하다가는 큰 낭패를 봅니다.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그 판단도 정확할 수가 없고 그 사람 말만 들어가지고는 그래서 이럴 때에도 로펌이 움직였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나라는 옛날에 1년에 34명이 합격해갖고 우리나라의 법률 문제를 어떻게 다룹니까? 송사하기도 바빴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났으니까 이제는 변호사들이 이러한 일에 그 셀포처럼 사회에 침투해서 이 일을 해내야 됩니다. 또 우리도 로펌을 그렇게 활용해야 됩니다. 이거는 또 세분화되어 있기도 해요. 투자하는 투자 회사가 있고 또 변리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특허권을 다루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그렇지만 사실은 변리사나 또 여러 많은 직업 이제 법무사나 또 노무사나 사실은 변호사의 한 직업을 변호사가 워낙 적다 보니까 논아서 분화시킨 것이지 사실은 법률 전체를 파악하는 변호사들이 하는 일이고 외국에서는 이렇게 로펌이 형성돼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CEO들이 제일 아쉬워하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숫자예요. 계산하는 거 어렵다고요. 또 하나가 법이에요. 이 두 영역이 우리 사장님들을 도우라고 만든 것이 바로 회계사요, 변호사입니다. 다른 직업은 다 변호사에 속할 수가 있는데 회계사만큼은 전통적으로 이걸 구별을 해요. 그래서 CPA들이 하는 일은 로열들이 안 합니다. 로열들이 하는 일은 또 CPA가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직업을 나눠서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 회계 분야에서 사장님들이 회계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회계 검사를 마치면은 면책이 됩니다. 그리고 법률가들도 자문을 받아보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 문제가 생길 때 크게 도움이 돼요. 제가 이제 교육부 장관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교육부 장관 할 때 어려운 결정이 매일 닥치죠. 그럼 제가 뻔히 아는 일이라도 저는 제가 결정하지 않았어요. 5군데의 로펌에다가 의견을 받아봐라. 이렇게 우리 시국장들한테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자기들도 편하니까 물론 우리 교육부 내에도 변호사들을 제가 많이 확충해놨습니다. 그러나 외부의 법률 자문을 꼭 받았어요. 그럼 어떤 때 3대2로 나오는데 그런데 제가 3이 아니라 2를 하더라도 제가 법률 자문을 받은 게 돼서 교육부에서 일하면은요 감사가 국정감사부터 감사원 감사부터 사내감사까지 계속 감사해요. 공무원들이 감사를 굉장히 두려워해요. 일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변호사들이 자문을 받아서 그걸 맨 밑 표지에다 딱 붙여놓으면은 감사할 때 이 사람들은 현재 비밀리에 한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했구나. 두 번째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정확하게 했구나. 이렇기 때문에 제가 같이 있었던 교육부는 어떤 정치적인 분파에도 문제가 됐던 경우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안 하고 사내 변호사들의 의견만 들으면은 아무리 우스워하더라도 그거는 CEO가 자기가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건 감사의 대상이며 수사의 대상이 됩니다. 이 어카운트 쪽은 아주 면책이 확실히 법에 보장이 되어 있지만 이 법 분야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변호사 얘기 들었다 해도 면책이 되는 건 아니지만 거기까지는 못 미치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감사 수사 받을 때에
감사관들이나 수사관들이 우리를 볼 때에 이거는 전문적으로 옳다고 해서 그 말에 따라서 했구나 해서 우리도 면책이 되거나 아니면은 책임이 거의 묻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들이 회사 경영할 때 조금이라도 문제가 될 때에는 될 것 같을 때에는 그 외부 감사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법률 자문을 받아서 그 전문 자문을 서면으로 딱 받아서 그걸 보관하고 그걸 한과에 이렇게 하는 것이면 CEO를 보호하는 우리 국가의 아주 중요한 두 제도를 우리가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우리 굉장히 경영을 안정화시키고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로펌을 많이 이용을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비용 문제가 따르겠지만 비용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뭐 한 달에 돈 100만 원, 어떤 젊은 변호사들은 한 50만 원에도 자기가 쭉 자문에 응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활용을 하면은 좋지 않을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로펌의 기능이 사실은 자본주의의 꽃이고 자본주의의 중심축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법 그러면은 법원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법의 가장 중요한 중심은 국회입니다. 그리고 정부, 그리고 나서 사법부예요. 또 심지어 이번에도 교육감 선거가 좀 있으면 이제 이번이 끝났죠. 그런데 이 교육감 선거에서도 정당이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교육감들이 선거 끝나고 나면 법률 문제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선거도 외국에서는 로펌이 치워져요. 그러면 오히려 적은 비용으로 또 확실하게 보장이 되는 것인데 아직 이와 같이 로펌 활용하는 것이 우리가 아직도 소송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투자도 로펌 통해서 하시면 좋아요. 왜 그러냐? 안 그러면은요, 이 투자 프로가들이 너무 사람들을 부동산 거래도 뭐 1,000억대, 2,000억대 조 단위의 부동산 거래가 있을 때에는 공인중개사는 중개만 하는 거거든요. 책임을 안 지니까 로펌을 활용해서 미국에서는 부동산 거래할 때 어떻게 하느냐, 에스코로를 걸고 일주일이면 일주일, 보름이면 보름 내사를 합니다. 모든 것을 탐정도 다 내부에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확실할 때 에스코로를 전달하면서 계약서에 사인을 하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안정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예전같이 문턱이 높은 데로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 그 패밀리 닥터처럼 패밀리 로열을 두고 늘 수시로 이렇게 하시면은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된다. 국회에도 제가 여러 가지 법을 만들었잖아요. 이제 대표적으로 난민법을 제가 제정했는데 그 발의할 때에 제가 난민법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난민법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왔던 단체들이 있어요. 단체들이 펼치 잡은 거예요. 제가 인권운동을 하니까 이거 인권 문제로 앞장서달라.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난민은 되게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들을 많이 받아들이는데 사실 난민 문제에 적극적이어야 돼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난민이 아인슈타인이에요. 그 난민은 정치적, 종교적 박해를 피해서 오는 사람들이라 일반 돈 보고 오는 근로자와는 차원이 다른 인재들이에요. 그걸 잘 분간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국가의 큰 재원이 된다. 아쉬워하는 게 지난번 소련 붕괴 때 수많은 과학자들이 해외로 방출됐는데 그때 우리가 그걸 난민으로 받아들였으면은 우리 국가의 아주 큰 재산이 되죠. 그래서 그 난민법을 제가 붙어보다가는 이건 내가 앞장서야겠다고 만들었는데 그때 국회의원이 법 아이디어가 없는 거예요. 아이디어는 우리 국민들이 마음속에서 나오고 머리에서 나오는 건데
그것을 그분들이 변호사들하고 같이 오더라고요. 그 변호사들이 법안을 만들어서 저희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럼 저희는 그걸 보고 우리 국회의 법조에다 맡겨서 여러 가지를 법에 맞도록 정비하고 그리고 대표 발의를 해서 국회에 그 법이 통과됐어요. 동양에서 최초로 제대로 된 난민법이 우리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이것을 변호사들이 없었으면요, 국회의원이 그걸 어떻게 법을 만들고 그 아이디어를 가진 시민단체나 인권운동, 유니세프가 또 굉장히 적극적이었어요. 이런 데서도 그걸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법이나 여러 가지 국정감사에서도 이번에 증인 채택하고 대응하는 것도 사내에서 준비한 것이 아니라 변호사단이 붙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입법 분야에도 이 로펌이 할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게 많아요. 근데 행정부의 규칙 같은 거 개정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말씀 들어보면은 실제로 현실에서 행정부의 규칙이 정비 안 된 게 너무 많아요. 그것도 변호사들을 로펌을 통해서 계속 개정 작업을 하고 문제시하고 이렇게 하는 앞장서게 하는 그런 일을 또 로펌이 해야 되고 뭐 재판은 지금도 변호사들이 많이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여러 분야에서 주로 하는데, 그러니까 변호사는 법원에 갔을 때 연락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법적 문제가 재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또 형사적인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되고, 손해를 보고 또 우리가 보통 문제가 생겼을 때 찾아서 손해배상을 하고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늘 옆에서 같이 의논해야 되는 사람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본주의가 활성화되도록 우리한테 돈을 벌어주게 하고 우리의 기업을 제대로 돌아가게 하는 아주 중요한 한 파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고, 변호사들도 그런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매 소속부만 보고 앉아있는 변호사는 앞으로 굉장히 자기 직업을 잘못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김현장이 우리나라에 지금 한 1조 5, 6천억에 거의 법조시장의 반을 하고 있는 대형 로펌인데, 거기에 그 김영무 대표 이런 사람을 저희 잘 알죠.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은 송부가 반이 안 된답니다. 한 40% 정도고 60%는 컨설팅으로 넘어가 있다 이래요. 그렇게 지금 사회가 바뀌고 있으니까 우리 인천 사회에서도 이 로펌을 아끼고 로펌을 키우고 또 로펌을 자꾸 활용하는 우리 인천이 되면은 굉장히 안정되고 또 굉장히 효율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해진다. 우리 인천만 해도 얼마나 경제활동하기가 좋습니까? 4대 항구가 있죠. 또 국제적인 공항이 있죠. 또 바이오의 중심이죠. 또 문화의 중심이 이제 되죠. 이런 여러 가지 인천의 장점이 그대로 있으면은 굉장히 늘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하나 생기면은 모든 우리의 활동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명랑하고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이려면 반드시 로펌들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 인천에 로펌이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자꾸 서울로 올라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천 경영포럼을 중심으로 유수한 로펌들을 한 서너 개는 적어도 10대 로펌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30대 로펌 정도는 인천에 몇 개가 있으면 좋겠어요. 경제 규모로 봤을 때는 로펌이 없으면 참 힘들어요. 서울 가서 대형 로펌에 가시면 어디서 왔냐 그러면 인천에서 왔다 그러면 저 뒤에 가서 있으라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천이 지금 제2의 도시를 꿈꾸지 않습니까? 그럼 제2의 로펌의 도시를 먼저 갖추는 것이 우리 경제활동하는데 안전하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노벨 경제학자, 경제 분야의 수상을 한 분이 얘기가 법의 꽃은 계약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경제의 꽃도 계약이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이 계약을 아주
경시해요. 그렇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못해요. 아 이거 뭐 서로 약속을 했으면 공하는지 이러고 넘어가는데 모든 법적의 문제의 출발은 계약이고 마지막도 계약이고 모든 소송은 다 계약의 해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은 반드시 로여들하고 같이 하시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아까 다 프린트 되어 있는 계약서 있는데 거기다 사인만 하면 되지 않냐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계약서가 외국에서 보면은 이렇게 두고 책으로 계약서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바이블이라고 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심상치할 정도입니다. 팍타 수트 세르반다라는 로마법의 격언이 있는데 그러니까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옛날에는 계약을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동물을 배를 갈았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를 사람이 지나가요. 이렇게 아주 형식을 갖춘 안에 제사 지내듯이 계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우리 그렇게 아주 형식적이고 엄격한 계약 시대에서 이제 자유의사만 합치면 계약이다 이런 시대로 넘었다가 최근에는 다시 계약을 형식화하고 있어요. 영국 같으면 집을 살 때는 반드시 특정한 서면으로 계약을 하도록 한다든지 우리나라도 이 계약의 중요성에 대해서 새로 인식을 시작하는데 그래서 제가 장황하게 계약에 대한 얘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제가 이렇게 쭉 하면은 계약이 쉽지 않구나 이걸 느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을 지금 공부할 수는 없고 법률가들의 도움을 받으셔갖고 법률가들이 계약서를 쓰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면은 나중에 변호사들이 책임을 질 정도로 이렇게 책임을 묻게 이런 것을 하시는 게 굉장히 안전해요. 계약을 우리 저녁 한번 먹고 그냥 계약하자 이런 것보다는 법률가들이 이걸 해야 되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계약 분야가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군법관 시절에 해군이었는데 해를 한 적, 군함을 한 적 살려고 때 우리 국방부가 계약을 하러 떠났어요. 우리는 스타들이 갔습니다. 그쪽에 누가 나왔겠어요? 변호사들이 쫙 나왔어요. 그래갖고는 계약을 하고 오셨는데 우리 제독들이 한 계약을 나중에 법무관들이 검토하니까 본 계약은 그런 대로 괜찮은데 이 부관 옆에 있는 조그만 그 부속 서류에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배는 100불인데 요거를 가지고 있다 보면 1000불이 들어가는 계약을 맺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그런 적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변호사들을 전문 변호사들을 대상받아 주셔가지고 계약서는 항상 검토시키시고 계약을 맺을 때 하시면은 아마 근심 걱정의 반 이상이 사전에 막아질 거예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꼭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유언입니다. 그 유언은 뭐 내가 죽을 때 하면 되지 그렇습니다. 죽을 때 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사실 죽을 때는요 시간이 없어요. 죽기에 바빠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리고 또 굉장히 까다로워요. 유언이요. 법적 효과가 나오는 유언은 딱 5가지 방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재산이 많든 적든 돌아가시고 나면은 유언이 안 되어 있는 집안은 반드시 분쟁에 들어가요. 아무리 아버지 살아계시던 사이가 좋더라도 거의 이상해요. 그리고 또 유언이 문제가 좀 제대로 아주 딱 떨어지게 법적으로 완성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게 허골치가 아파요. 그 해석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실 때 유언을 해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자필증서, 또 녹음하는 방법, 공정증서, 공정증서는 돈이 조금 들어가요. 이거는 공증인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최고 액수가 300만 원이에요.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에요. 몇백억짜리 공증을 해도 300만 원 이상은 공증인들이 못 받습니다. 비밀증서, 구수증서 이렇게 5가지인데 이거는 작성하는 형식인데 문제는 유언의 내용이에요. 유언의 내용은 또 변호사들로 의논하시는 게 좋아요. 상속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평소에 자기 자문하는 변호사를 두셔가지고 자기 유언을 완성해놔라. 그러면은 내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이대로 한번 정하면 끝이야. 그게 아닙니다. 유언은 수시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변호사한테 그걸 맡겨놨다가 매년 바꿔도 됩니다. 설날에 애들 1년 동안에 한 번을 봐서 이번에는 막내가 나한테 잘했으니까 막내를 5% 올려주고 장남은 이 녀석 나 찾아오지도 않았으니까 5% 깎고 그래도 됩니다. 이렇게 딱 아버지가 유언하고 있다 그러면요 효도가 증진이 될까요? 안 될까요? 굉장히 애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사람이 죽을 때 마지막 남기는 말이 더 중요해요. 유명한 얘기가 있죠. 별초보원. 이것이 중국의 고사인데 아버지가 이렇게 자기 사랑하는 여종이 있었나 봐요. 그렇게 보고 항상 나 죽거든 너는 이제 종 그만두고 좋은데 시집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막상 돌아가실 때는 얘를 내가 아끼기 때문에 나하고 같이 순장 무덤에 넣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차남은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는 말이 중요하다. 순장시키자. 근데 장남이 위과라는 사람은 아니다. 아버지가 떨어질 텐데 한 말이 중요하지. 돌아가실 때 정신도 하나도 없을 때 한 그 노인의 말씀 가지고는 안 된다. 이래갖고 이 하인을 빼돌려서 시집가게 잘 살게 됐어요. 이 사람이 전쟁에 나가서 아주 위험한 전쟁을 할 때 어떤 노인이 와서 전부 이렇게 풀을 묶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타고 오다가 병사들이 다 넘어져서 그때 이 위과가 대승을 했습니다. 근데 그날 밤 꿈에 그 노인이 사실은 그 여종의 돌아가신 아버지인데 제가 그걸 은혜를 갚느라 그렇게 했더라 이런 전설 같은 얘기가 내려와요. 그래서 그걸 결초보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정신이 똑바를 때 유언을 해놔야 돼요. 몸도 아프고 사실 저부터도 나이가 들면 이게 모든 기억이 없고 그렇잖아요. 그때 한 유언은 불안전할 수가 있어요. 되게 언제 유언하는 게 좋으냐? 한 20살 때 하면 좋지만 저는 한 40살 때부터는 변호사하고 의논해서 유언을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브루토스가 너 맞아 라는 마지막 말을 남겼다는 거 유명하잖아요. 사실은 그 시저가 암살당할 정신이 없어서 그 말을 안 했답니다. 누가 했냐면 셰익스피어가 자기의 줄리우스 시저라는 시곡을 쓰면서 거기에 넣은 말이 이렇게 퍼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상 생을 마감할 때는 유언할 정신이 없어요. 특별한 사람들 아니군요. 또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 어떤 죽음을 우리가 맞이하느냐는 사실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또 유명한 얘기가 우리 같으면은요 유언은 한국말로 하는 게 좋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유언이 없어요. 사실은 간호사한테 중요한 얘기를 했답니다. 독일어로 했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하고 그냥 끝이 났다. 그런 얘기가 그렇게 지금 있어요. 그럼 유언은 재산에 대한 것만 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먼저 자기의 생애를 요약해서 간단히 후손들한테 남기는 게 좋습니다. 또 잘한 일, 또 후회되는 일을 그대로 후손들한테 남기면 좋고, 가장 중요한 것은 유후네요. 우리 자식들은 앞으로 이렇게 살아라 하는 건데,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유산에 대한 문제를 정리하는 겁니다. 이거는 너희들 이렇게 논아 쓰고 또
일부는 또 이렇게 해서 좋은 일에 쓰고 이런 이야기를 남기는 겁니다. 탈무드에 가게의 주인이 임종할 때 자기 부인이 있으니까 부인 보고 싶어서 당신 어디 있냐 그랬더니 부인이 나 여기 있어요. 그리고 딸 보고 아무개 어디 있냐 그랬더니 저도 여기 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그럼 가게는 누가 보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말하는 것이 그 사람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후손들은 재산 문제는 금방 잊어버려요. 그렇지만 아버지의 어머니가 남기신 유후는 평생을 간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미리 유언할 거를 평소에 생각해 놔야 되는데 우리 안 회장님은 유언을 뭘 남기실 겁니까? 다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지금 뭐 공개하라고 그러진 않겠습니다만은 나는 내가 미리미리 그래서 변호사들께도 유언장을 만들 때 저는 세 가지로 나눠서 작성하게 준비하게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해요. 자기 생애를 간략하게나마 전기를 쓰는 거죠. 또 유언을 잘 정성껏 남겨서 정말 가게 누가 보느냐 이런 말을 남기고 떠나는 걸 지금 탈무드에서는 논리잖아요. 마지막으로는 재산을 어떻게 가치 있게 써라.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유언을 구성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거 뭐 저희 집안 얘기인데, 저는 어머니 돌아가실 줄 몰랐어요. 근데, 병원에 계실 때 제가 이제 어머니께 어떻게 단둘이 남아있는 시간이 있길래 여쭤봤어요. 어머니, 저한테 하신 말씀 없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5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라. 형제 화목하라. 두려워 말고 기도해라. 언제라도 전도해라. 때가 가니 몸조심해라. 이 5가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유언을 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난 이 얘기 좀 나누고 싶어서 그랬는데 그래서 그 제가 기억을 했죠. 우리 어머니는 뭐예요? 지독한 예수쟁이에요. 그러니까 저 얘기는 평소에 하시던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후에는 말씀이 없으셔가지고 며칠 있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말씀도 안 하시고 그때도 기운이 없으셔서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중국의 아주 명필이 이걸 이렇게 써서 저한테 갖다 줬어요. 족자를 만들어서 제가 집에다 걸어놓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사실은 요새로 말하면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셨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 5가지 말이 저를 지배하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어떻게 저런 유언을 미리 생각해 놓으셨을까? 저보고라고 저렇게 못하겠어요. 그런 이제 제가 어머니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기 사실은 재산 문제보다는 100배 중요한 저한테 유언이 돼 있죠. 그래서 자식한테 남길 말씀을 미리 준비해 놓고 저도 고쳐도 돼요. 그렇지만 마지막으로라도 할 말씀을 꼭 준비해 놓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제 교회에도 법률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오늘은 이제 유언 중요한 것 2가지 예약을 중요시하시고 유언을 미리 준비하십시오. 이야기로 제 말씀은 마칠까 합니다. 변호사를 그런 말이 있죠. Good lawyer, bad neighbor라고. 그래서 좋은 변호사는 나쁜 이웃이다. 그런데 그거는 정말 좋은 로여가 아니에요. good lawyer는 good neighbor고 우리의 진정한 조력자가 될 수 있으니까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변호사들이 어떤 때는 그 젊은 변호사들이 투자를 합니다. 당사자하고 만나서 얘기하다 자기도 당사자가 돼버려요. 그럼 그다음부터는 변호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는 어디까지나 우리 당사자들을 안전하게, 법적으로 안전하게 하게 하고 또 재산도 증식하고 회사도 번창하게 만드는 조력자에서 딱 끝나야 돼요. 그리고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그게 변호사지. 젊은 분들, 제가 후배들이 와서
이상한 얘기하면 내가 굉장히 그걸 나무랍니다. 변호사는 변호사로 그쳐라. 투자를 하려면 너는 변호사에서 그 의자에서 내려와서 자기 당사자의 자리에 앉고 너도 그때부터는 변호사를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게 변호사 일을 하면서 제가 여기서 사는데 재밌어요. 어려운 사람들 만나면 또 그런 대로 내가 그래서 제가 밤늦게까지 서면도 쓰고 막 이렇게 해요. 재밌어요 저는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좋은 변호사가 인천에 많아서 인천이 안전한 인천의 교도소는 텅텅 비고 인천의 주식은 매일 치솟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려면은 변호사가 꼭 제대로 제의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변호사들이 좋은 변호사가 나오도록 우리가 우리 자제들을 제대로 된 법조인들을 양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